나가서 걸식을 해서 와가지고 돌아와서 발을 씻고 공양을 드시고 이제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이것이 바로 양내 약거 약자 야과 이거거든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일상 생활을 하셔.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교화하고 열반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참 금강경에 이런 부분만 딱 빼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부처님은 부처님 일대기는 다 거짓이야. 부처님 일대기 정말 감동을 읽었는데 그건 다 종이 조각이야. 성철 스님이 열반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라면서 수미상같이 죄업이 많아서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열반하시면서 뒤에 이제 더 훌륭한 말이 있지만 근데 성철 스님이 이제 일생 동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갈 만큼이나 업을 많이 지었다라고 한 것은 진짜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설에도 설한 바가 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일상생활을 한다면 내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겠죠. 형상의 모양새에 집착을 하면 뜻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왜냐하면 열애라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금강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그런 의미랑 맞닿아 있는 거죠. 산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물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가고 앉고 눕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실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가 적정하신 분이다. 388페이지 부분과 전체의 모습 1합 이상분인데요. 선남자 선녀인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엊그저께 이제 순례 때 무의사를 갔다 왔어요. 무의사. 무의를 이루면 적정하게 되겠죠. 무의의 반대말은 유의예요. 이제 그 머릿속에 늘 계산을 하는 것은 유의고 계산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무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번뇌가 가득해서 하는 것은 유의요. 번뇌 없이 무루의 마음으로 하면 무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번뇌가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하지? 멍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잖아. 아무 생각, 약 먹고 신경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멍한 상태로 밥 먹고 걷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수면의 상태, 금방 자고 일어나서 멍하잖아. 멍한 상태로 무의사에 갔어. 이건 무의라고 하나? 멍한 상태. 아무 판단을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는 무의라고 할 수 있나? 그건 아닌 거였죠, 그죠? 왜 아닌 거죠? 근거를 대봐. 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멍 때리는 걸 보고 뭐라는 거죠? 우리 탐진치 삼독 중에 뭐지? 탐진치 삼독 중에 뭐예요? 그렇죠. 어리석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동물들 보고 우리가 이제 우치하게 살면 동물이 된다고 하잖아. 화를 많이 내면 지옥에 가고요. 욕심을 많이 내면 악귀로 간다고 그래요. 그 명품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 돈 너무 좋아하지 마요. 악귀가 돼. 화를 계속 내면 이렇게 지옥에 간다고 그러고 어리석으면 짐승이 된다는 거잖아. 그냥 멍한 거 이게 뭐겠어요? 인간이길 포기한 거잖아 이게.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는 그거잖아요. 뭔가 이미지를 추상화할 수 있고 개념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여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걸 쓰지 않고 멍하고 그걸 보고 무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의는 이게 맑은 정신의 상태, 그러니까 위가 적정한 상태, 명료한 청성적적의 상태가 돼야지
그 성성적적하면서 번뇌가 없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성성적적한 것이 이제 성성한 것이 오래 가고 그러면 잠이 안 와. 누웠는데 성성해. 누웠는데 성성해. 적정해야지 이제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성하기만 해. 이러면 이제 이게 번뇌가 이제 끝없이 번뇌가 오래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성해져 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깨인 상태라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고 긴장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 긴장이 계속 깨어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돈에 긴장이 돼 있고 명예에 긴장이 돼 있고 성냄에 긴장이 돼 있고 욕심에 긴장이 돼 있어. 우리가 욕심에 안달하잖아요. 화에 안달하잖아. 그럼 긴장된 상태잖아요. 그 긴장된 상태가 어느 정도 도를 넘으면 잠까지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잠까지도. 그래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위기가 적정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긴장의 상태가 계속되면 머리가 부산해지고 그것도 역시 멍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멍해지거나 너무 산만해지거나 번답해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 무의라는 것은 그렇게 성성적적한 상태에서 번뇌가 사라지면 번뇌가 별로 없이 중생을 제도하려는 남을 도우려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려는 선한 일을 하려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무의라 할 수가 있겠죠. 무의라고 해서 도식하면 무의가 이제 생산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의가 이제 이렇게 비생산적이면 이게 도식이라고 그래. 무의도식. 먹는 것을 도둑 그냥 먹는다는 거지. 먹는 것을 깨트린다는 게 도식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멍한 상태 아니면 어리석은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삶을 살면 도식이 되는 거죠. 밥그릇을 깨버려. 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코웨이가 웅진 건가요? 아닌가요? 코웨이는 웅진 건 맞아요. 넷마블 아직 확정 안 됐는데? 넘어갔다고 그러던가요? 넘어갈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넘어갈 거래. 코디랑 친하네. 인맥이 아주 다양한. 참 웅진에서 가장 이제 건실하고 웅진은 참 좋은 싱크빅이니 뭐 웅진 케미칼이니 웅진 또 뭐가 있니 식품이니 왜 우리 이제 초록 매실 이런 거 다 웅진 식품에서 나왔었거든요. 건실한 게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한 방에 훅 한 사건이 있었어. 이게 이제 어리석어서 그런 건지 시기를 잘못 봐서 그런 건지 하여간에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한 몸으로 보여준 기업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웅진은 계속 성장을 해서 재계 한 32위까지 막 이렇게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6년, 7년에 극동건설을 이렇게 매입을 해요. 극동건설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주가들이 제일 많이 오를 때가 2007년, 8년이거든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부동산들도 그때 쫙 올라가고 다른 뭐 주가들도 쫙 올라가고 삼성도 현대도 그때 쫙 7년까지 쫙 올라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요. 금리를 낮추면서 양적 완화를 시키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가가 잠깐 주춤해서 내려가더니 그 다음에 2008년에 리만 브로더스가 완전히 망해 골로 가. 그래가지고 모든 주식들이 10분의 1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회복하고 있는데 그때 제일 높을 때 극동건설을 사요. 그것도 이제 론스타에게 이제 당했어요. 6,600억이나 주고 당했어. 이 건설 회사가 이제 이렇게 본래 극동건설은
옛날부터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이러면서 5대 건설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97년 크게 한번 이렇게 부도를 맞으면서 큰 위험에 있다가 법정 관리 들었다가 2003년도에 론스타가 사게 돼요. 론스타 다 들어봤죠?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빼간 줄 알아요? 5조를 빼갔어요. 5조 원을 빼갔어요. 그냥 현금 5조 원을 들고 갔어. 요즘에 이제 조국 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모펀드라는 걸 알게 됐죠. 그전에는 사모펀드가 뭔지 어쨌든 조국 선생님은 우리에게 교육을 참 잘 시켜줬어요. 검찰 교육에, 언론 교육에, 거기다가 사모펀드, 금융교육까지 시켜주고, 이제. 사모펀드라는 개념은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우리한테 인식이 됐어요. 그것도 론스타에게 크게 당하면서, 이런 거구나, 사모펀드라는 게.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와서 뭘 했냐면,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주식 이런 것들을 많이 매입을 했어요. 어떤 것들을 했냐면, 론스타가 이제 98년도 이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한국 진출을 하고 처음에 동양증권이나 이런 사옥들을 인수하다가 2001년, 2년 이때부터 이제 스타타워나 아니면 스타리스, 나도 잘 모르는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외환은행하고 극동건설에 손을 대. 극동건설을 사요. 1,700억에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마자 한 1년, 2년 만에 2,200억을 빼요. 거기서 어떻게 빼냐면 1,700억에 샀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됐어. 극동건설의 주식이 한 98%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한 것이 배당을 시켰어. 대주주면 배당이 가능한가 봐요.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배당을 200 몇십억, 300 몇십억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고, 또 유상감자라고 해서 회사 자체에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사서 주식을 없애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또 한 3, 400억을 또 한 거예요. 3, 400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1,700억을 줘서 돈을 샀는데 유상감자에 배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2,200억을 버는 거야. 결국은 500억 남았죠. 500억 벌써 이익을 한 2년 만에 500억의 이익을 받았어. 이익을 챙겼어. 그런데 아직은 극동건설 회사가 남았죠. 배당하고 감자는 그냥 주식하고 이런 거 배당이니까, 회사는 극동건설이라는 회사가 남았어요. 그것을 이제 2007년에 판 거예요. 여러 이제 업체들이 달려들었는데 웅진에서 6,600억이나 주고 산 거예요. 야, 이거는 웅진이 바보냐? 아니면 기술이 좋냐? 론스타의 기술이 좋냐? 론스타의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이 사모펀드는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왔지만 이미 서양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해오던 펀드, 왜 좀 악의적인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도덕성이 좀 문제가 된다, 이제. 벌써 지금 얘기했잖아. 벌써 500억을 챙겼는데 거기다가 또 팔기를 6,600억 팔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7,100억인 거예요. 7,100억을 극동건설에서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웅진은 6,600억을 주고 샀어요. 거기다가 한 4천억을 더 들여서 이제 이걸 제대로 극동건설을 운영해 보려고 4천억 정도를 더 들였어. 또 돈을 넣어가지고. 그럼 1조가 들어간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생기는 바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 은행들에서 서브의 지하잖아, 지하철. 서브는 지하를 말하는 거고 나쁜 걸 말하는 거고 프라임은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량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펀드처럼 하는 이런 것이 은행에서 해야지 자기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해서 손해를 안 보는데, 처음에는 우량한 것만 했어요. 근데 계속 돈을 풀어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거의 은행들을 보호해 주듯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량한 것과 우량하지 않은 것을 섞어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했던 거예요, 은행들에서. 그것이 도가 너무 지나쳐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어 버블이 일어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야.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미국의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 막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2007년 모기지 사태, 모기지라는 게 이제 그 주택 대출인가 주택에 관련된 걸 모기지라고 그래요. 2007년에 모기지 사태로 버블이 딱 생기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버틸만 했는데 거기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을 한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2008년에 무너지고 나니까 세계 증시가 그냥 바닥을 친 거죠. 그리고 건설회사는 그 이후로도 회생하기 어렵지. 왜냐하면 부동산이 무너졌으니까. 건설사가 이제 그때 2007년에 그걸 6,600억이나 주고 사고 거기다가 4천억을 더 밀어넣었으니 웅진이 뭐 제대로 힘을 썼겠나요? 그것도 많이 빚을 내 가지고 샀을 거 아니야 보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살려볼 게라고 이제 웅진의 회장이 뭐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건실한 기업들을 파는 거예요. 이제 웅진 케미칼도 팔고 웅진 식품도 팔고 웅진 싱크비 웅진 뭐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코웨이 그래 코웨이도 팔고 막 이랬어요. 코웨이는 한 1조 2천억 원 이렇게 팔아서 팔았고 또 이렇게 다른 것들도 몇 천억 원을 주고 팔았는데 사실 2010년 11년 이때 팔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2, 3년 지나서 다 두 배로 다 뛰었어. 자기들이 판 것들이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코웨이를 누가 샀냐면 BNK라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사모펀드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사모펀드라는 BNK라는 사모펀드가 그걸 1조 넘게 주고 사요. 그래서 그 BNK에서 관리를 하다가 한 30% 정도로 이렇게 이제 주식을 들여가지고 1조 2천억인 가지고 샀는데 근래에 이제 이렇게 2019년도 들어와가지고 웅진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지나면서 이제 나름 이제 힘을 좀 갖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웅진 싱크빅이 아니라 코웨이를 다시 샀어. 올해 초에 다시 샀어요. 그래서 웅진께 다시 된 거예요. 사고 나서 석 달 만에 다시 또 내놨어. 이게 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샀을 때 그냥 산 게 아니라 여러 빚을 또 내서 산 거예요, 보면. 그것도 얼마에 주고 샀냐? 2조 2천억 산 거예요. 1조 2천억에 팔아서 2조 2천억에 샀어요. 1조를 손에 세상에 자기 거를 내놨다가 자기 걸 사는데 두 배로 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웅진은 벌써 몇 조가 날아갔잖아요, 보면 2조, 3조가 날아갔어요. 자기 회사 다 이제 팔려나갔지. 사긴 샀는데 도저히 운용을 못하니까 다시 또 내놔서 넷마블에서 이걸 사고 협상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거의 확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넷마블은 뭐냐면 게임 회사예요. 리니지라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 리니지에 빠지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네. 리니지를 하게 되면 뭐 하나 이제 아이템을 사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짜리 아이템도 있대. 그래가지고 게임하는데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 그 돈 없으면 못하는 게임이 리니지를. 리니지가 몇 년 동안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넥슨이란 다른 게임 회사를 살려고 하다가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어쨌든 싱크빅을 사게 됐으니까 좀 신기한 일이죠. 참 사모펀드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를 크게 교육시켜 준 게 론스타예요. 웅진을 그냥 이제 싹 골로 보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모펀드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당한 이런 거죠. 이거보다 더 심한 건 외환은행이에요. 웅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외환은행도 2003년도에 1조 얼마인가 이렇게 주고 샀거든요.
역시 몇 달 지나서 한 1, 2년 지나서 그것도 배당받아요. 배당받고 있는 것도 팔고 또 뭐 이렇게 경영진에 뭔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 2년 지나가지고 한 2, 3년 지나서 자기들이 들어도 1조 몇천억 들었는데 그거에 약 2배 가까이 3조 정도로 빼요. 3조 정도로 빼고 많이 이제 벌써 챙기는 거야. 이제 챙겨.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운영 구조의 어떤 그 허점을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팔려고 아예 이제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6조 얼마에 누가 어느 기업에 산다고 했어. 근데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안 거야. 이제 론스타가 먹튀한다고 그렇게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론스타 쪽쪽 했던 그때 국민들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랬던 것을 이제 정부에서 론스타에게 팔지 못하게 했거든요. 6조 얼마에 못 팔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 3년 지나서 2011년인가 이때쯤에 다시 이제 파는데 하나은행에서 샀어요.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잖아. 하나은행에서 4조 5천억인가 이렇게 가지고 샀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벌써 이미 자기 자본금은 다 뺐어요. 그리고 그걸 4조 5천억에 팔았어요. 그럼 4조 5천억이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총 스타리스, 스타타워, 뭐 이렇게 또 극동건설, 외환은행, 뭐 동양증권, SKC 사옥, 뭐 별의별 거 이렇게 많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그냥 최저 잡아서 5조를 가져갔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저래 가지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5조를 가져간 게 론스타 사건이에요. 근데 아직도 남은 게 있어요. 론스타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를 신청했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6조 얼마에 팔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못 팔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1조 얼마를 덜 받고 하나은행이 팔았잖아. 4조 5천억에 팔았으니까 1조 몇천억을 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론스타들이 손해봤다 우리가. 1조 얼마를 손해봤다. 그래서 그 금융 비용 무슨 비용 이자까지 낮춰가지고 5조 원 소송을 냈어. 5조 원 소송이 곧 있으면 올해 발표가 났어야 되는데 미뤄져가지고 이제 언제 발표 날지 몰라요. 그러면 5조 소송에서 질 리가 없겠지, 그죠? 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 질줄 져서 뭐 그래도 5조는 다 밭에 뱉어내지 않겠지만 1, 2조나 2, 3조 배상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세상에 이런 게 이제 론스타였구나. 이게 사모펀드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제 대한민국을 정말 교육을 많이 시켜줬어요. 웅진을 샀던 BNK라는 그런 사모펀드는 국내 사모펀드예요. 국내 이제 가장 큰 사모펀드 중에 하나예요. 그 검색을 해봤더니 올해 5번째 사모펀드 자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대. 5조 정도를 예상한대. 사모펀드 자금을 모으는 게. 그것은 그런 5조 정도 모이면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기업들을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M&A를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이렇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웅진도 1조 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모아서 블라인드 펀드 막 유명했잖아. 지금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블라인드 펀드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런 웅진 같은 걸 사는 거지. 론스타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외환은행 같은 걸 사가지고 저렇게 작업을 해서 나중에 더 비싼 게 파는 거죠. 이게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론스타는 이렇게 이제 웅진 같은 경우는 불법이 별로 없었어. 저건 어쩔 수 없었어요. 웅진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외환은행권에서는 좀 이제 의심의 여지들이 많았어요. 보면. 왜냐하면 처음에 은행들은 BIS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본 비율이 8% 정도만 돼도 건실하다고 보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10% 정도 됐던 거예요. 굉장히 튼튼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팩스를 누가 보냈는지 BIS 비율이 6.3%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럼 6.3%는 부실한 거거든. 그러니까 매각이 돼야 돼.
당시에 이제 2003년이 어떤 때냐면 카드 대란이 있었던 때, 우리나라에 그런 데 있었잖아, 보면.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160조를 들여가지고 그걸 카드 대란을 막겠다고 이 은행 저 은행 막 지원해 주던 그런 때예요. 근데 외환은행 요거까지 해주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았을 때야. 그래서 이제 해외에 매각한다는 게 론스타가 들어온 거죠. 이제 파는 사람도 알아보고 팔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이렇게 그 기업에 외환은행 이런 근무 결정하는 사람들도 외환은행 그 론스타 괜찮다 이런 걸 결정을 했는가 봐. 그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도장 찍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블랙머니라고 곧 있으면 개봉을 할 건데요. 그 론스타를 배경으로 해서 그때 외환은행 그것 때문에 하는 그 영화를 곧 있으면 개봉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모펀드 때문에 피해를 입은 또 하나의 이제 기업이 있어요. SK도 우리나라 기업 구조 보면 되게 웃겨요. 우리나라 기업 구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 구조는 순환 출자 구조라고 그래요. 나도 이거 복잡해서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잘 알려줄게 나중에. 어쨌든 이 대주주 위에 최태원이 있겠죠. 최태원이 회장이니까 최태원 일가들이 이렇게 이제 SK CNC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홀딩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 뭐 롯데도 보면 롯데 홀딩스 해가지고 일본에 있고 막 그렇다잖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SK 주식회사 여기 가운데가 주식회사예요. 그 밑으로 이노베이션, 텔레콤, 네트워크, 건설, 뭐 해운, 임업, 솔믹스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여기를 쥐고 있으면 SK 주식회사를 들고 있으면 여기에 주식을 10%, 15%, 20% 들고 있으면 이 나머지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K텔레콤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SK텔레콤만 가지고 뭘 하겠지만 SK 주 가운데 있는 여기 목덜미잖아. 여기를 딱 쥐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주주가 되면. 그래가지고 소몰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모펀드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15%의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최태원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15%, 16%밖에 되지 않아. 이 당시에를 2003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 근데 소버린에서 15%를 산 거야. 거의 뭐 막상막하죠. 최태원 회장 일가하고 소버린하고 비슷비슷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외국인 및 소액주주가 58%, 60%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건 대주주 총회를 열면 이 최태원 일가는 위험해질 수가 있죠. 소버린이 와가지고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들은 언론에 좀 환영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재벌을 개혁해야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재벌 개혁을 목표로 왔다. 재벌의 어떤 체제를 바꿔야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자마자 사고 나서 하는 것이 경영권 내놔라. 대주주 총회를 가지고 최태원 회장 물러가라. 이제 경영자들 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회장에게 퇴진을 요구하고 또 심지어 제일 알짜인 SK텔레콤을 팔아야 된다. 비싸잖아요. 팔면 그 판 걸 배당받을 수 있잖아요. 그 배당받으면 자기들이 투자한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당하고 뭐 유상 감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걸 노리고 들어온 거죠. 또 대신에 언론 플레이를 잘해가지고 재벌 개혁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최태원 일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주식을 자기네 회사 주식을 계속 사고 그래서 계속 주식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6,000원, 7,000원인데 쭉 계속 올라가서 2005년 정도 되니까 6만 원 정도
됐어요. 이때 이제 5만 얼마에? 52,700원에 팔고 가버립니다. 엄청 많이 챙겨가지고 한 5조 정도 챙겨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소버린이라는 회사가 사모펀드인데 뉴질랜드 사람이거든요. 저렇게 하고 나서 뉴질랜드 가서 세계 1위가 됐대. 세계 부자 순위 1위가 됐대. 저것이 우리나라를 많이 교육을 시켜준 거대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아, 사모펀드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사모펀드는 처음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없다가 지금 2014년도에는 한 300개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한 500개, 4,500개 되지 않겠나?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를 때는 블라인드 펀드, 사모펀드 이러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론스타나 소버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지만 사실 이렇게 기업의 M&A, BNK처럼 아까 응진을 사드렸던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좀 큰 기업을 사서 M&A를 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되팔아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NK에 이제 그 사모펀드 한 사람들은 거의 20% 이상씩 배당이라 해야 되나? 20% 이상씩 보상을 다 받았어요. 아직도 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BNK 같은 사모펀드에 들어가면 은행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20%가 넘으면 수익률이 대단한 거잖아, 보면. 예. 그래서 사모펀드가 지금은 그냥 펀드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몇 조라 하더라. 엄청나게 많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수익만 내는 건 아니에요. 엘리엇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들어온 엘리엇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몇 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현대자동차가 주식이 한 15만 원대일 때 들어왔어요. 15만 원일 때 현대자동차에 몇 조를 들고 들어왔으니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게 제일 빠진 줄 알고 한 옛날에 30만 원까지 됐었잖아. 그게 15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야, 더 이상은 안 내려가겠지? 이게 최저점이라는 생각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반등할 거야 알아가지고 엘리엇이 들어왔는데 아 여기 지하가 있네. 이제 지하 2층이 있네. 가지고 이렇게 12만 원, 10만 원, 뭐 지금은 8만 원, 9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계속 사모펀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토막이 나는 이런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엘리엇 같은 그런 사모펀드는 얼마 몇 년 전에 그 삼성에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그러니까 이제 저기로 그 에버랜드 모회사가 제일모직이잖아요. 그 두 개가 합병할 때도 끼어들었었어요. 엘리엇이 그때도 한 10% 정도 샀거든요. 그래 주주총회에서 막 이제 서로 합병하는 것을 반대하고 막 이러려 했는데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에서 삼성 편을 딱 손 들어줘 가지고 겨우 이제 합병하게 돼서 이재용이 겨우 그래서 회장이 된 거였는데 어쨌든 그 문제로 지금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끼어들었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삼성 이게 현대로 이제 현대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현대로 왔는데 저렇게 반토막이 쫙 난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72페이지. 273페이지로 갈게요. 아나함은 인도말인데 중국말로는 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그래요. 했어요? 부대사. 예. 범부를 버리고 성위에 처음 들어 번뇌가 점점 가볍고 약해져. 이제 수행의 지위가 이제 수다운, 사담, 아남, 아라한가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부대사는 수다운, 사담, 아남까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전에는 설명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수다운부터 아남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를 버리고 성위에 처음 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수다운 거죠. 번뇌가 점점 가볍고
약해져요. 이렇게 이제 그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단순해지죠. 그리고 분노도 좀 덜하고 욕심도 좀 덜 내고 대신에 이제 수행에 대한 내가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는 열정은 더 커져야지 사실은 되는 거죠. 그 열정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번뇌도 사라지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이렇게 욕심과 성냄이 사라지면 열정이라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라도. 그래서 열심히 불공을 열심히 드려야겠다,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 남을 열심히 도와야겠다 이런 그래서 원력을 키우라는 거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번뇌가 줄면 열정까지 식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욕심이 사라지니까 뭘 해야 될 뭐 이렇게 안 느껴져. 그럼 무능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걸 또 매너리즘에 빠졌다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출가자들이 가장 이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 출가하기 전만 해도 수재들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능력자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공부한다고 이먹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많이 내려져. 이제 성냄도 많이 내려져. 욕심하고 성냄이 많이 내려지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잖아요. 열정까지 내려져. 그러면 이건 뭐냐고. 열정이 없으면 수행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남을 돕고 이타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원력을 세우라라고 보현 10대원 해서 원력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 원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열정이거든요.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공경해. 열정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한테 막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해. 사실 내가 남을 칭찬하는 거 이거 이제 사실 그 열정이 없으면 칭찬을 하기 싫거든요. 그냥 뭐 욕심이 없으면 성냄도 없으면 그 사람이 늘 좋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도 별로 안 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사실 누군가에게 칭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걸 말로 해야 되는 거니까.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앞에 참회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남이 짓는 공덕을 굉장히 기뻐하고 스스로도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부처님 여기에 계셔주세요. 제발 좀 열반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설법을 해주세요. 이곳에 계셔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는 건 굉장히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순 중생이라서 중생을 남을 막 이렇게 잘해주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리고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주고 내 자리 같은 양보해주고 열정 없으면 못해요. 그게 굉장히 큰 마음에 선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제 이목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그런 열정까지도 쑥 내려가져서 그냥 이렇게 무의 도식하는 진짜 무의가 아니라 진짜 무의는 생하는 거죠. 우리 먹을 것을 생하게 하고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고 더 좋은 사회로 만들게 하는데 무의도식은 이제 밥그릇을 깨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밥그릇을 깨는 이런 일이 적지가 않아요. 자, 번뇌가 점점 가볍고 약해져서 인집과 아집을 끊어버리고 비로소 무의에 이르렀다. 인연따라 나타난 경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암만이 많은지 적은지 몰라요. 나를 뭐 긁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뭐 구설과 관제를 일으키는 이런 게 없으면 화날 일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스님 오늘도 너무 잘생겼고요. 오늘도 너무 말씀 잘하시고요. 스님 우리가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화낼 일이 없죠. 근데 내가 그러니 화낼 일이 없다는 것은 내 번뇌를 내가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무시하고 막 배신하고 막 뒤에서 막 뭐라고 심지어 앞에서도 막 뭐라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스스로 화가 나잖아. 짜증나잖아. 답답하잖아.
이것을 아는 거죠. 이제 번뇌를 알기 시작하고 인식. 이게 내가 너무 욕심도 많고 성냄도 많구나. 그래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선도 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봉사를 하든지 뭐 회장을 하든지 부회장을 하든지 총무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 뭐라도 도우려고 막 열심히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상처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보게 되는 그런 길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정말 진짜 무의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의에 이를 수 있는데 그거는 도식하는 거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무의도식이야. 오히려 밥그릇을 깨는 거야. 사람이면 그래도 생산적이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면 그래도 일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당이 뭐겠어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일당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에 가서 일했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속세 이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고 불제자로서의 일당은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냐,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음을 얻게 해주냐, 이게 이제 하루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생산적인 것이죠. 인연 따라 나타난 경계 그리고 신견이 이제야 그런 줄 알았으니 7번 인간 천상 왕복한 후에 정멸에 나아가 돌아올 줄 모르도다. 이제 그 신견이라는 것은 몸에 대한 집착이에요. 몸에 대한 집착이 이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7번 왕복한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 또 태어나고 죽었다 또 태어나고 하는데 수다원가에 이르면 7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사다원가는 이제 일례코 한 번만 왔다 갔다 하고 아나함은 불안이라 해서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